최근 미국에서는 서브웨이 푸싱, 일명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지하철을 기다릴 때 벽에 붙어 열차를 기다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에 스크린도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교통 전문가 기자 토마스 클라크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그렇듯 새로운 사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히나 무거웠습니다. 전날 저녁 18번 가역에서 또다시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3살의 젊은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던 승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선로로 밀어버린 사건이었죠. 사실 이런 사고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서브웨이 푸싱 사건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벽에 바짝 붙어 전철을 기다리고 플랫폼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밀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모든 보고서를 덮어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로 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뉴욕의 지하철이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1904년 처음 개통된 이래로 뉴욕의 지하철은 도시의 동맥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두려움을 안고 플랫폼에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 세계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그리고 그때 우연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린도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006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연간 사망사고가 37.1명에서 0.4명으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특히 스크린도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며칠 밤을 새어가며 자료를 분석했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상사에게 현장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기초회화를 공부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갑자기 한국에 가냐고 하며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반 대편으로 간다고 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뉴욕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스크린도어만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울 지하철의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크린도어 설치 후의 변화였습니다. 사망사고 감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20% 감소했고 소음은 7.9% 줄었으며 냉방 효율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닌 도시 인프라의 혁신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3건의 새로운 사고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전날 타임스퀘어역에서는 한 노숙자가 임신한 여성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취객이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 방문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문제는 너무나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우리 시민들을 계속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여권에 찍힌 비자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JFK 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 도입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죠.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그토록 연구했던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찾던 해답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철도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승강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위로 반짝이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뉴욕에서 보던 어두침침하고 불안한 승강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벽에 등을 기대거나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서 있었죠.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철도가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열차의 문과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일치하며 동시에 열리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무용수들의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하차 과정은 질서정연했고 어떤 혼잡함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객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승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뉴욕 지하철에서 흔히 보이는 그 불안과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승강장이 동일한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곡선 구간에는 특별한 접이식 발판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무원들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크린도어의 구조, 설치 간격, 작동 방식,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히 승객의 추락을 막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대중교통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하철은 더욱 붐볐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스크린도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 옆에 선 한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서 있었고 노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묵을 호텔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반드시 그 비결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교통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팀장은 능숙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지하철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 역사의 스크린도어 작동 상태가 색깔별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관제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었죠. 우리는 2006년부터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40년 된 노후 역사도 있었고 곡선 구간의 설치는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나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크린도어가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 도어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를 분석해 예방 정비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까지 측정해 환기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죠. 곡선 구간의 접이식 안전 발판 기술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서울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은 곳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발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263개소의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3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실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니 뉴욕의 타임스퀘어역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질서정연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사망사고는 97% 감소했고 미세먼지는 20% 줄었으며 냉방 효율은 30% 증가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오후에는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스크린도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얇고 더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은 더 높은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심지어 설치 비용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확고한 철학, 끊임없는 기술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노선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강남역. 뉴욕의 러시아워와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플랫폼의 바닥에 그려진 줄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스크린도어 앞에서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져 하차 승객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점심시간 을지로 입구역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비틀거렸는데 주변 승객들이 즉시 부축해 주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대부분 모른 척 했을 텐데 말이죠. 역무원이 재빨리 다가와 노인을 의자로 안내했고 다른 승객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고등학생 단체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10대들이었지만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을 뿐 뉴욕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우연히 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CNN 기자라는 것을 알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90년대만 해도 지하철은 무질서 그 자체였죠.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꾸준한 캠페인과 시설 개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며 저는 제 노트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조화. 서울의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도시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도어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 안전은 다시 질서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뉴욕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 즉 시민의식과 도시 문화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귀국 후 첫 번째 미팅을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MTA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첫 보고회. 저는 이 시간 동안 서울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계 자료, 기술적 세부사항,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재정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472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최소 4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어요. 구조물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술팀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달라요. 노선마다 다른 열차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노선에서도 도어의 위치가 다른 차량들이 있습니다. 표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스크린도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며칠 뒤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역의 플랫폼은 심하게 휘어 있었고 유니온 스퀘어역의 승강장은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서울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아래 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하던 중 저는 우연히 서울교통공사가 보내준 추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역시 처음에는 수많은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472개 역사가 아닌 가장 사고가 많은 10개 역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역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고 단계적 도입을 통한 비용 분산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제안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법무팀과의 미팅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TA의 수석 법률 고문인 마이클 로젠버그는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잊은 것 같군요. 스크린도어 설치는 법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겁니다.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장애인 차별 소송 가능성, 설치 후 오작동으로 인한 배상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MTA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만 해도 수천 건. 그중 상당수가 시설물 관련 사고였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폐쇄도 문제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브롱크스의 한 역사를 3일간 폐쇄했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어요. 수개월이 걸릴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떻겠습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너편 플랫폼에서는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왜 우리는 소송 위험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김현우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런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사실 한국은 좀 달라요. 우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는 편입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대부분 이해해 주셨어요. 소송 같은 건 거의 없었죠. 오히려 스크린도어 설치가 늦어지는 걸 걱정하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이해해야 했습니다. 소송 문화가 뿌리 깊은 미국에서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안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 시민단체, 장애인 권익단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꼼꼼히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점진적 책임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일정 기간은 MTA가 전적인 책임을 지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면서 점차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서울의 사례를 보면 시설 개선과 시민의식 향상은 동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수정된 제안서를 들고 다시 법무팀을 찾았을 때 마이클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의 말끝에는 작은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끝없는 회의 끝에 저는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MTA 이사회 앞에서 최종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역 한 곳, 단 하나의 플랫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타임스퀘어 역의 한 플랫폼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서울의 기술진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스크린도어를 설계했습니다. 1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점, 유지보수 방법,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실제 안전성 개선 효과까지.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팀에서 제기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크린도어는 이러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산 문제도 새롭게 접근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우리는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향후 투자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사회는 오랫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472개 역사 중 단 하나의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것처럼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긴 여정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타임스퀘어 역을 지날 때면 저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그 플랫폼을 바라보며 뉴욕의 지하철이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